전방위원이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사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자,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오늘 할 얘기 정말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광고로 들으셨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잊지 않으셨죠? 예. 5696번님도 오늘 할 얘기 많으시다고요? 또 그럼 안 들을 수가 없죠.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 샵 8001번입니다.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유튜브 댓글 무료입니다. 자, 아까 이제 광고에서 들으셨습니다만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천 변호사님은 더 바빠지시겠네요? 저는 엄청 바빠요. 예. 저 이제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 순천 시의원 지역구 출마자를 저희 20대 30대 젊은 후보들로 공천해가지고 예. 맨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운동 하고 있어요. 유세도 해주시는. 제가 또 무려 그분들의 후원 회장이어가지고 돈 모으랴 막 전화해서 돈 좀 주세요. 예. 막 이렇게 또 이게 그런 당협위원장이시니까 계속 예, 바쁘실 예. 것 같고. 네. 자, 그런데 순천 쪽도 물론 이제 그 전라도 호남 쪽도 국민의힘이 뭐 공을 또 많이 들이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첫 행선지는 여야 모두 인천이었습니다. 그만큼 뭐 이재명 후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좀 수도권 공략의 거점으로 서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오로지 이재명 후보 때문이죠. 아. 이번 지방선거의 상징이 이재명 후보가 되어 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지방선거 되면 야 서울시장 누가 되지? 음. 경기도지사 누가 되지? 그렇죠. 막 이게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 출마했네. 여기서 이길까?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길까? 그리고 와 전국 선거 단위에서 과반수 이상 얻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까?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그 지방선거 관련된 보도가 나올 때 있잖아요. 오히려 보궐선거가 더 많이 나오고 네, 있는.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어디에 갔다 무슨 메시지를 냈다 이게 좀 중점 들여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천에 갔고 예.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엔 방어하려고 거기서 출발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우리가 사실 그 지금 지방선거 동시선거 얘기보다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재보궐 쪽 그 기사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격차가 10%포인트 안쪽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윤영선 후보가 앞선 조사까지 나올 정도로 의외의 박빙이다. 뭐 원제 이름값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두 분의 차이는 뭐 인정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는 그런 걸 감안하면 상당히 박빙이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던데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기억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라는 게 이제 광역단체장들이 어쨌든 맞아야 메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메인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쪽 여당 쪽에서는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걸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이 대선 전략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아마 모든 논평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지금 후보를 비판하고 하는 게 본인들 선거 전략에도 유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과연 뭐 옳으냐 그러냐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모든 구도에서 뭐 유리한 게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지금 바이든 이것도 있지만 취임 초기도 하고 또 예. 뭐 선거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어찌 보면 약간 지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론도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여론조사 취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시도의원들은 더 그렇습니다. 네네네. 대부분 이름을 모르고 그냥 당 보고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초 정도는 알아도. 사실 아마 그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가셔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알고 물론 찍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적극적인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대부분 그냥 당 보고 찍으시는 분들이 더 그렇죠. 많은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정당 예. 지지율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당 지지율도 어찌 보면 약간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20%대로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내려갔죠. 그리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올라갔고. 40%까지 넘어갔던 네.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40%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30%대는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선거 구도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김준호 그렇죠. 변호사님. 네, 그래서 근데 원래 대선 직후면 아무리 대선 격차가 적었더라도 국민의힘이 이제 구조적으로 좀 유리한 판세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시간이. 그리고 뭐 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 강원도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 3선 단체장이 끝난 상황에서 예, 후속 후계자가 딱 필히 없는 상황, 뭐 그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대선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곳에서 그걸 뒤집기란 좀 어렵고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나 박빙인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하면 결국 이제 인천과 경기 두 군데였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인천은 사실 뭐 질 수도 있지 민주당이 이렇게 했다가 이재명 후보가 등판하면서 단순히 인천 계양을 선거뿐만 아니라 인천 시장 선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예.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만약 인천 시장 선거를 패배하면 당대표 선거를 출마할 때 되게 좀 타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번에 만약에 인천 시장 선거를 이긴다면 예. 다음 대선에 있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인천 경기는 계속 스윙보터 지역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인천에서의 승기를 굳힐 수 있는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천 시장 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 개항이 뭐 여론조사가 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리고 예. 민주당 전체로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기면서 전국 선거를 좀 뭐 이렇게 약간 이끌어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지금 인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이 되면. 마치 저희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종로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 모셔오고 약간 그런 예. 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김종인 위원장 모셔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 판세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서 생각보다 인기를 못 얻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 최근에 이런저런 행태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개항에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명분 없는 쉬운 길을 왔다라는 게 되게 큰 거거든요. 예. 야, 우리가 뭐 쉽게 보이냐? 갑자기 와가지고 뭐 민주당이 무조건 다 찍어줄 줄 알아?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라서 이게 이재명 후보 캐릭터에 대한 호불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개항에서 이기는 것도 생각보다 가시밭길이 될 수 그러니까 있다. 지금 아마 좀 말씀하시는 지점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지금 이제 본인의 선거운동을 온라인에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뭐 이렇게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네. 던지신 분에게 그 뭐 이재명 후보가 머리를 맞는 일도 발생을 했던데 이거는 여야를 다 떠나서 이런 폭력적인 행위는 절대 근절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것 또 하면 안 같고요. 돼요. 예, 뭐 사실 저희 광주에서 현수막 많이 찢으시고 순천 것도 찢으시고 막 그렇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좀 제발 없었으면 그 좋겠어요. 원래 이제 그 법적으로 이게 다 처벌을 받는 그럼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선거 포스터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저는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요. 물론 뭐 호불호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 뭐 신발 신고 올라갔다, 뭐 네. 애 밀쳤다, 계속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게 집중하고 있는데 저 그런 효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뭐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시끄러워서 그랬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선거운동 하면은 사람들 다니면서 또 뭐 이렇게 지지 호소하고 뭐 구호 외치고 이런 건 어디나 있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또 시끄러워서 뭐 집어 던졌다 그것을 이런 거는 저는 좀 과한데. 그 아이 밀쳤다 건도 사실 저도 영상을 보긴 봤는데 그 약간 그 전에 그 네발 로봇 원래 넘어지는 거 확인하는데 그렇죠. 뭐 로봇 학대했다 뭐 이런 거랑 약간 이런 얘기고. 느낌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심지어 그것도 있죠. 뭐 가로수를 뭐 잘 보이게 자른 거 아니냐.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뭐 나무야 미안하다 이랬는데 그 주변에 다 가보면요. 일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던 분 또 그 기사 쓴 것도 봤는데 아니 그거 자기가 그렇게 비판해야 또 왜 이렇게 자르냐고 예. 오히려 그런 기사도 있을 정도에서 너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정책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걸 집중하는 거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그렇게 이재명 후보 특정 하나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비판하면서 좀 그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근데 우려하고 이제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네. 대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선거 우리 현수막 훼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취객이었다고는 하지만 뭐 변명의 준비가 부족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에서 선거 뭐 대자보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런 벽보 훼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공격으로까지는 모르더라도 예. 이제 뭐 광주에 현수막이 이렇게 훼손 당할 때마다 가가지고 직접 걸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서 이거 굳이 모든 장면을 온라인에 생중계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부터 좀 근본적으로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예.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약간 그러니까 한두 개의 단일한 이벤트를 저희가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급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하나를 떼놓고 비판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 밀치는 것도 보호하기 위해 밀쳤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여유를 가지고 얘야 조금만 옆으로 가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벤치 위에 올라가시는 것도 신발도 신발이지만 옆에 사람들 앉아 있을 때는 조금 양해를 구해서 혹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좀 가주실 수 있겠냐? 아니면은 뭐 그 실내 공간 신발 벗어야 되는 공간에 그냥 막 신발 신고 들어가시고 뭐 최근에는 그 차 타고 가다가 욕하시는 분한테 또 똑똑해서 욕설은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전체적인 이 선거 과정이 예. 하나하나가 다 좀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욕설 이런 문제는 욕설 논란이 또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이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캠프에서 이걸 굳이 생중계할 필요가 있냐부터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반대로 그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지금 또 짚으면서 논평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신발권은 또 이제 그 김은혜 후보도 같이 되면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공격이 되돌아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모든 것이 부메랑이죠. 예. 근데 이제 뭐 김은혜 후보도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깔끔하게 사과했으니까 예. 뭐 좀 사과에 뜸을 들이는 민주당에 비해서 저희가 좀 나은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게 뭐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해야 될 선거 때 핵심 메시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 뭐 그러니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체급이 어쨌든 있으면 예.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대위 대변인 정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날과 대표가 내야 될 좀 메시지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기 계실 때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인사가 되셔서 이제 나라가 버리셨으니까 아니 근데 이 대표께서 한마디 하면은 막 기사가 샥샥샥 나오고 뭐 박민영 대변인이 올리면 아무래도 적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공중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라고 본다. 뭐 일단 파괴력에 있어서는 뭐 따라올 그러면 더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죠. 예, 뭐 이것도 뭐 충분히 중요한 얘기죠.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예, 장 프레임 씌우기인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의 상징적인 분이 이재명 후보가 되어 버렸으니까 예. 자꾸 흠집 내기 차원인데 뭐 여당 대표로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가장 강한 카드에 대한 공격이다. 그럼요. 예. 그리고 저 이재명 후보가 너무 지지층에만 국한되는 지지층의 환호에만 취해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인들의 여러 가지 행보와 메시지가 과연 중도층을 조금이라도 더 견인해 내올 수가 있는 것인지 예. 저는 썩 그렇게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는요. 예. 8월달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도 저도 소문으로만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밖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어떤 얘기가 들리지? 아니,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정당이라는 건 항상 경쟁자들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뭐 당대표도 경쟁하는 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그 뭐 벤치글 올릴 때 놀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보고서 뭐 전달해 줄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그날 뭐그 인천 대공원에 있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사람들 쭉 가면 또 모여 있으면은 또 연설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은혜 후보도 유탄을 맞은 건데 닦으면 돼요, 사실은. 닦아주는 사람도 됐고. 왜냐면 갈 때마다 무슨 뭐 이게 무슨 사다리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보들이 뭐 선거운동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뭐 연단에 올라가기도 하고 왜냐면 그냥 서 있으면 안 보이니까 지금 또 마이크를 못 쓸 때니까 네네네네. 이런 거라서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집권 여당 대표인데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선거운동 많이 하거든요. 예. 다니는 거 보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보고 당내에서는 당연히 뭐 당대표 나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가 뭐
당연히 당에 있는 분들이 선거가 망하길 바랄 게 있겠어요. 그렇진 음. 않겠죠. 근데 어쨌든 전당대회 경쟁자들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 관련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좀 약간 시끄럽습니다. 뭐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뭐 백현동이나 성남 FC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뭐 법인카드 문제까지도 이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 아무래도. 있겠는데 예.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선 시기에 새로운 물결로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 했던 메시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거니까 본인은 그냥 본인 얘기를 한 거고 예. 또 어떻게 뭐 멀리 보면 김동연 후보도 뭐 경기도지사에서 끝낼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굳이 중도 외연 확장이 중요한 선거에서 예. 뭐 이재명 뭐 프레임, 그러니까 이재명 친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로 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가져갈 생각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이 정도 얘기를 뭐 범죄를 확신한다거나 필요하면 수사한다는 얘기의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해 보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가급적이면은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이름 단어를 본인이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고 그 해석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 비판하는 여러 가지 공격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당 여권에서는 그렇죠. 뭐 바로 공격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잘 피해 나가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라. 요새 이미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연설에서도 이재명 후보 얘기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직전 경기지사셨고 40 몇 프로 이상을 득표한 뭐 0.7% 차이로 진 대선 후보면 충분히 이렇게 셀링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워낙 아마 김동연 후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보면 예전에는 대장동에 대해서 뭐 비대위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고 또 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다가 또 이재명 후보랑 손 잡으면서 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호출되는 순간 본인도 그런 덫에 빠진다라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부분 평가하시는지.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선거를 주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대선에 그러니까 뭐 투표율이 낮고 이러니까 지지자들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걸 봤는데 그게 이제 중도층까지 소구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등장하기 전과 후를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여론조사 사항이라든지 정당 지지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뭐 큰 효과는 아직 못 내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누가 할 거냐?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선거를 이끌고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받고 아니면 뭐 사람들을 모으고 할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늘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포스트 이해찬이 과연 어떤 분이 있을 거니까 좀 잡고 가야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 맞습니다. 것인가에 그러니까 대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당내 리더십. 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도 어찌 보면 뭐 선출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비대위 내에서도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보고도 굉장히 당내에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예. 엊그제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자기 비판한다는 집회를 한다고 보니까 거기에 뭐 4050은 있겠지만 2030 개딸들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럼 우린 뭐 민증 검사하겠다 나와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모습이에요. 어찌 예. 보면 약간 희화될 수 있는 모습을 가고 있고 저도 사실은 이게 뭐지 지금 선거 국면에 지금 당내에서 지지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030 개딸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증 검사해서 하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저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답답한 상황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이거 큰 틀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지금 약간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디스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지지율 굉장히 높게 나온 거에 좀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0.7% 격차가 나온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도 있지만 예. 사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좋지에 싫어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걸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넓은 중도 확장성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좀 착각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하는 구도는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내에서도 중도 확장성이 높은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원래 굉장히 좀 강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네. 원래 모습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야기 조금 더 하죠.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후보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후보가 아주 박빙의 접전을 지금 현재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이제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했어요. 김은혜 후보에게 뭐 고민되는 게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여론조사에서는 뭐 한 5.5% 정도까지도 나왔다가 뭐 2, 3%. 근데 워낙 박빙이다 보면은 지금 뭐 쌀 한 톨 뭐 이렇게 그렇죠? 표 한 장 이게 다 너무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받자니 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목마르다고 소금을 마시는 격이죠. 단호하다. 단호하게 반대를 하시네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은혜 후보가 이런저런 뭐 얘기들을 내놓고 있지만 예. 초반에 했던 얘기가 본인의 본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가로세로 연구소 시청층에서 엄청난 문자 폭탄도 받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의도 예. 많이 들어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막판에 갔을 때는 지금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부드러운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당내에서 아니 완주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완주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강용석 후보 지지층이 김은혜 후보를 너무 싫어하지 않아야 사표 방지 심리나 밴드웨건 효과에 따라서 김은혜 후보한테 그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예.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인 이상 이준석 대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강용석 후보랑 단일화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이준석 야, 대표의 이렇게까지 그냥 힘이 거의- 이렇게 센 줄 몰랐네요. 모르겠어요. 눈에 뭐 흙 뿌리고 막 할지 모르겠지만. 예. 아니 근데 선거 때는요 단일화 하냐 마냐 결정을 누가 하냐면 후보가 하죠. 후보가 하죠. 그렇죠. 결국 이제 네. 뭐 이기고 지고가 자기의 그 거취가 결정돼 있는 당대표 문제인데. 역할은 공천장 나갈 때까지. 야. 공천장 나간 다음에는 예.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고 내가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큰 변수가 아니다라고 예. 보는데 근데 이제 김은혜 후보 워딩을 보면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뭐 그거는 결국 지지율일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겠다 싶으면은 안 할 것이고 팽팽히 붙어서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했을 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때 압도한다, 이긴다라고 하면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율로 말할 자강론과 거예요. 또 이렇게 단일화를 했을 때의 그 부가적으로 따라올 효과에 대한 이런 비교 분석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실제로 뭐 그런 여론조사 하고 있고 예, 아마 예. 당내에서도 그런 거 돌려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결국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따져보겠죠. 저는 강영석 후보가 제안한 형식의 여론조사를 통한 예. 그리고 TV 토론을 3번을 해서 여론조사를 통한 그 단일화는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김은혜 후보나 당에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6월 1일 사이에 그 두 분이 토론 3번 할 여유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는 강영석 후보가 이미 본인이 출마해서 누리고 싶어하는 효과는 충분히 다 노렸다. 누렸다. 복당을 아직 못 받아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복당은 뭐 선거 본인이 전에 그 복당을 대표 할 수는 바뀌면은 없잖아. 복당할 거라고까지. 그러니까 요새 하긴 또 새로 무슨 창당도 하신다는데요. 뭐 가로세로 가로세로 연합. 예, 창당하신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복당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존재감, 정치적인 영향력, 나는 대통령하고도 통하는 사이라니까 이런 이미지까지 줬기 때문에 충분히 다 본인이 노리고 싶은 건 다 노렸고.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전화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딴 거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아 맞아 듣고 예. 전화 얘기 그리고- 재밌는데. 그리고 이제 동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조금 더 막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야 너가 얻은 한 2, 3%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졌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강영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수파 진영에서 정치하기가 힘들고 아마 원래 가로세로 못해요 연구소 정치를. 하는 뭐 것도 정치하겠습니까? 유튜브 하시면 되죠. 그냥. 돈 잘 버시는데. 오늘 단호해. 오늘 강용석에 대한 단호합니다. 너무 전화람 적대감이 변호사. 있네. 아니 근데 그래서 전화람 변호사 저는 예. 사전 투표가 있는 27일, 28일 전에 네네네. 본인 스스로 접붙는 형태의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봐요. 김준호 변호사님 무슨 얘기 하실래요? 아니 강용석 후보가 완주할지 안 할지 전 잘 모르겠는데 네.
다들 동의하실 텐데 강용석 후보랑 실질적 단일화가 되면 다른 지역 선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광고 나가기 전에 손아람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약체 후보였다. 비호 감도가 높았다. 네, 뭐 저는 그렇게까지 말한 적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거랑 맥락에서 같이 보면, 그러니까 중도에서라고 얘기하는 혹은 스윙보터 아니면 이제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 예. 결집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 예를 들어 뭐 특정 진영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예 논의 자체에 나서는 게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김은혜 후보한테. 아니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존경하고 존중하는 뭐 강용석 후보라고 얘기를 옛날에 막 이재명 하시더라고요. 후보께서 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자, 아니 그러면은 전화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사실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뭐 통화한 뭐 그 기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당선인 신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네. 한번 했습니다만은 공격하지 마, 공격해,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는 선거 개입에 그럼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 당선인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전화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게 말이 계속 다르던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누가 고소 고발인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검찰이 수사 1차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이거 뭐 통화 기록만 조회해보면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니까. 예. 근데 저는 강용석 후보가 이게 어마어마한 저는 실착이었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 열렬하게 지지하시던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빠져나오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게 지금 그래요? 방금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강용석 후보가 모멘텀을 좀 잃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어서 뭐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 금방 또 꼬리 내리는 모양새도 나왔고 그래서 네. 아마 강용석 후보로서 괜히 얘기했다 싶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모았거든요. 18억인지 20억인지 모았다고 빡 세웠어요, 지금. 그렇지.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 끌고 들어가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아니죠. 주목을 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화를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지금 결국 공직선거법에 해당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선관위 고발했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공직선거법은 그냥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예. 말씀처럼 뭐 본인 통화든 아니든 이제 통화 기록만 보는 되는 거니까 빨리 해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강수 후보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한 것 해주셨어요. 같아서 저도 지금. 예. 자 그러면은 김은혜 후보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계속 말 나오고 있는 거는 KT 그 취업 청탁 의혹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였던가요? 네. 예, 임원으로 있을 당시에 지인의 채용을 추천했다는 의혹인데 일단은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 합격이 되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1차 합격을 만약에 했다면 최종 합격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럼 그건 채용 청탁이 아닌 거냐라는 반론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검찰 조서에는 추천 사실이 있다고 시인을 했는데 이제 와서 부인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의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혹에 대한 반박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KT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에서 어떠한 증언이 나온다든지 증언이나 성명 같은 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김은혜 후보가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것에 대한 의혹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한번 툭 치고 안 했다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슈가 될 것 같다. 넘어가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었단 말이죠. 예. 이게 채용과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김성태 전 의원이 아시겠지만 이제 업무방해 뇌물 수수로 이제 기소돼서 예.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예.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면접,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추천했던 분이 1차 면접에 원래 불합격이었는데 합격으로 바뀌었다. 예. 그 부분이거든요, 핵심이. 그런데 우리 뭐 법조인들 계시겠지만 최종 합격 안 했다 해서 업무방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면접에도 만약에 불합격인데 합격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그게 조작이 되고 업무방해가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공소시효 문제는 있어요. 이게 2012년 일이거든요. 업무방해 7년이고 예.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김성태랑 만약에
공범이 되면 2년 7개월 정도 재판을 받아서 좀 늘어날 여지는 있는데 이제 지금 고발된 거는 이제 그거죠. 나는 관여 안 했다. 그 당시 관여 안 했다고 했는데 참고인으로 나가서는 우리 뭐 집안 쪽 사람이 얘기하니까 얘기해 준 거다. 불이익만 주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추천이라고 딱 판결문에 나오니까. 예. 그러면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예요. 공표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왜냐하면 채용과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김윤혜 후보가 KT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람 많은데 30대 후반에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없는 자리 만들어서 전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죠. 그 당시도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분은 또 뭐 토론에 나와가지고 제가 뭐 대기업에서 임원해서 현장에 있던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아마 이 낙하산 논란까지 아마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철 교수님이 이제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예. 되게 잘 아실 텐데 사실은 이제 옛날에 나쁜 관습으로 국회의원 분들이 상임위 소속 관련된 기관이나 잠깐 나쁜 관습을 왜 제가 잘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보셨을까 옆에서 멀리서 본인 의원실이 아니지만 채용 비리 청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모든 사기업의 인사팀 관계자는 다 할 거예요. 제가 볼 땐 대기업은 다 예외 없이 있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염동열 의원 강원랜드 유죄 받았죠. 권성동 의원은 무죄 받았지만 그렇다고 밑에 있던 분이 채용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강원랜드 최영집 사장 구속됐었죠. 유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태 의원 뭐 유죄 나왔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부적절한 관행에 같이 과담한 거죠. 검찰이 선굴군 수사를 한다고 할 땐 뭐냐면 이런 정도는 그냥 채용이 안 됐으니까 그냥 기소 안 하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 이게 뭐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당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한 행태가 있었다라고 김은혜 후보가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때 나쁜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없었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진위 공방으로 가면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글쎄요. 저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순천에 집중하셔야죠. 네, 자세하게 저도 막 선거운동하고 막 정신없이 지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글쎄요. 저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최종적으로 채용이 된 것도 아니고 아까 뭐 김은혜 후보가 뭐 낙하산 이런 얘기 하셨지만 김은혜 후보 굉장히 뭐 야무진 사람이니까 제가 뭐 회사라도 채용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됐다 못됐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예. 당연히 이렇게 추천을 하고 당시 임원이 이런 식의 압력성 부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죠. 분명히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거를 더 이슈로 끌어갈 만한 동력이 없어서 선거 전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네, 제가 봐도 뭐 관여의 정도나 뭐 이런 게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도 수사가 뭐 진척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의 뭐 그때 뭐 눈높이로 봐도 당연히 잘못된 행위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장 네. 교수님의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행위 자체에 대한 뭐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럼요.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김동연 후보 관련해서는 이런 보도도 하나 있었어요. 이 얘기까지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이재명 후보와 이제 당시에 대선 당시에 단일화 직전까지 윤석열 후보와도 단일화를 검토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방송에 KBS였죠. 예, 나와서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와는 3번 만났고 윤석열 후보와는 1번 만났는데, 그러니까 뭐 나에게 자리를 제안했다. 그런데 이 내가 말하는 정치 교체와 통합에 대해서는 관심 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찾아와서 더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 상대와 당적을 놓고 내지는 이제 그 자리를 놓고 이렇게 선거 전에 이거를 저울질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김동연 후보의 이미지에도 이거는 좀 안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당시에는 후보 시절에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줘서 정권 교체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나의 영향력을 조금 더 강하게 투영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거는 맞죠. 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고 민주당의 후보로 지금 경기도 지사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미지는 상당히 흠집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얘기 하실 때 똑같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바로 예. 뒤에서 그 앉아가지고. 뒤에 나오셨더라고요. 예.
듣고 있었는데 저도 들으면서 이런 얘기 왜 하시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관심을 끌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그 김동연 후보가 한때나마 아주 잠깐이나마 제3지대를 추구했다라는 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뭐 여러 차례 우리끼리 하는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제3지대의 길을 열심히 끝까지 가주신다면 저도 응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확고한 정체성 없이 제3지대 뭐 새로운 물결이라는 걸 하다가 결국 이재명 후보랑 손잡은 그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저는 중도층에 봤을 때 뭐가 좋을까? 근데 솔직히 이 건도 큰 의미는 없을 맞아요. 거라고 엄청난 봐요. 건 아니에요. 네. 천하람 변호사가 원래 정치 입문할 때 제3지대를 혼자 찾다가 원래부터 보수를 좋아했어요. 자,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얘기도 그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광고 시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 얘기부터 하죠. 한미 정상회담 오늘 열립니다. 그죠?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혼자 왔습니다. 뭐 질 바이든 여사랑 같이 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또 그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안 만난다로 또 얘기가 있었다가 결국 안 만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면서 이것도 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그 막 집권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뭐죠? 예? 당연히 호재죠, 이거는. 당연히 호재고요. 뭐 일단 이게 뭐 두 가지 정도의 상징성이 있죠. 저희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임기가 시작하고 가장 단기간 내에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예. 게 한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입장에서 되게 뿌듯한 거는 일본을 가고 보통 우리나라로 왔어요. 예. 동부가 순회를 하는 경우에. 예. 근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한국을 먼저 왔다가 일본에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자체도 우리 정부로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뭐 또 첫 번째 방문지가 뭐 반도체 공장이고 앞으로 뭐 기술 뭐 이게 뭐 군사 동맹 이런 걸 넘어서서 기술 동맹 뭐 원전 뭐 협력 이런 것까지 더 나아가자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조랑 잘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저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게 좀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안 만나고 뭐 언제 만나고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예를 들어 취임해가지고 처음 만나는 게 동북아에서 그 한국 대통령이면 엄청난 일이죠. 예. 일본 총리 여러 번 만났어요. 그리고 일본에 지금 쿼드 정상회의하러 가는 건데 그 가는 길에 앞에 그냥 찍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콘서트 일정이 잡혔는데 그 앞에 한국까지 찍을 거냐 뒤에 찍을 거냐는 이제 그 뒤에 바이든 대통령 일정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중요한 건 좀 도착하자마자 평택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삼성 만났잖아요. 반도체 이슈고 이건 사실 미중 갈등 속에서의 지금 한국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서 굉장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인디펜던트 외교로 갈 거냐 예. 완전히 이제 미국 쪽으로 가가지고 중국이랑 각을 세울 거냐 이 문제에 관해서 재계가 모두 환호할까. 사드 배치 이후로도 사실 중국 시장에서 엄청 타격을 받았는데 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친중이네 뭐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익적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딱 가르마를 타는 것이 과연 제일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한국 전체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방송은 전부 다 이게 지금 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얘기 논의하고 있는 게 우리가 스스로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치인사에서는 정치 얘기해야죠. 뭐 그 말씀도 맞습니다. 도움 됩니다, 당연히. 예. 여당 왜냐하면 처음 온 거고 막 이번처럼 일본 가기 전에 먼저 왔고 그런 게 어찌 보면은 뭐 한국 이상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외교에 대비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다음에 도움이 되죠 여당 입장에서는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또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쨌든 중국이 우리랑 가장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인 거는 뭐 불변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또 새 정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나면 왜 이렇게 결국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가 됐나요? 저도 인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언론에 나온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은 봤는데,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만나고 전직 대통령 만나는 사례가 없으니까 부담스럽다. 그거는 진짜 원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뭐 만난다는 얘기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아마 지금 북한과의 아마 뭐 특사 문제든 아니면 뭐 대화 문제든 이런 문제를 좀 관심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 북한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마 좀 더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첫 NSC에서 그 얘기 나왔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 보고에 따르면은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핵실험 준비를 다 이미 끝내놓은 상황이라서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예. 저는 하나만 좀
기록을 남겨놓는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한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는 분명히 국민의힘 쪽에 유리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번에 예를 들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 협의체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를 갖고 그렇죠. 상당히 이제 오늘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중국과의 갈등 부분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왕이 장관하고 외교부장이죠. 외교부장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발표를 한다면 과연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경제 보복하는 거 아시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참가국이 6개 달한 거 그렇잖아요. 8개. 8개 중에 우리나라만 이제 한국만 보복할 찍었다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왜 우리 그 대한민국만 갖고 찍냐. 실제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경제 교류나 다자 공동체 이런 게 많아요. 뭐 RCEP도 있고 CPTPP도 있고 뭐 많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IPEF 가입한다고 해서 뭐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안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교역량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중국과의 문제는 또 중국과의 문제대로 잘 풀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부가 잘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다시 약간 정치 이슈로 돌아오면 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 거는 되게 좋다고 평가했었어요. 제가 여기저기 나가서 우리도 전직 대통령이 뭐 외교 무대나 아니면 국제 구호 뭐 역할이나 이런 거에서 좀 멋진 모습 보여주는 거 좋은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왜 어그러졌을까 저 생각해 보면은 약간 탁현민 비서관 이런 분들이 너무 완전히 메이드 되기도 전에 막 언론에다가 만나실 거다 그러고 뭐 너무 이게 막 과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예. 좀 미국 쪽에서도 부담감 느낀 거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무능했거나 아니면 너무 설레발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면 탁현민 눈치까지 보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게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자, 예.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또 방송 정리하도록 하죠. 네, 어쩌다 발견한 하루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속보 바이든 탁현민 눈치보다 뭘 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에어스케이프님이 아이디 쓰시는 분이 광고 시간에는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에 언젠가 곧 저희 입술 읽으셔가지고 타이핑 해주시는 분 나옵니다. 곧. 끌려갑니다. 저희. 방송에서 못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들 저희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정신없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네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